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더 상세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고, 그리고 이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만 성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시 또 마그렛 듀라스의 어떤 글쓰기 문제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로 이 텍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건 뭐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제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이든 역사적이든 아니면은 이제 가족적이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말로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사랑이 전개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자기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랑 지금 전체적인 조건은 시대적이든 역사적이든 아니면 가족적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으로 좀 설정돼 있죠. 15살 소녀가 그 조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6살 소녀는 메콩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능이라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꽃피우려면 발견돼야 되는 것이 바로 관능이다. 그래서 사랑은 적어도 마그렛 듀라스에게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화해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꽃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려면 이 관능이라는 게 발견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만개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능을, 그렇기 때문에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발견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조건이 이 관능을 만개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조건이라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고, 그리고 그 관능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만개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자기의 관능이 발견되는,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는 관능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서 사랑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 사랑이나 개인적인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마그렛 듀라스에게는 더 큰 어떠한 그런 큰 대치관계, 즉 생과 죽음의 문제예요. 생과 죽음의 문제. 죽음은 끊임없이 생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마그렛 듀라스에게 작동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바로 지키려고 하는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키려고 하는 저항성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관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능이 꽃 피우기에는 지금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조건이죠. 이래서 이 조건 속에 그냥 관능을 파묻어버리면 이 15살 소녀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뭐예요? 이 메콩강을 건너가는 데에서 자신의 관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뭐예요? 만개시키기 위해서 중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가지고 중국인 남자에 의해서 우리 꼬랑의 밀실이라는 데로 이제 건너가게 된다. 이 꼬랑의 밀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주 특별하게 밀실이면서 동시에 사실 외부와 연관을 갖고 있다.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듀라스가. 그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꼬랑의 밀실이라고 하는 것이 15살 반 이 텍스트의 전반부에서는 오로지 뭡니까? 관능의 공간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게 글쓰기의 공간으로 상징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텍스트를 쓴다라는 건 뭐냐? 이 소녀가 꼴랑의 밀실에서 체험했던 바로 그걸 글로 옮기는 일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듀라스에게는 바로 그런 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꼴랑의 밀실에서 말하자면 조건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 관능을 뭐예요? 만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험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앞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관능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만개되려면 혼자는 안 되는 것이고 뭡니까? 섹슈얼리티, 어떤 관계를 통해서만 이게 만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녀가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남자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죠. 만나는 게 바로 중국인 남자죠. 근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왜 중국인 남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꼴랑의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이거죠. 예? 이렇게 얘기해요. 꼴랑의 밀실에 들어가서 첫 관계를 맺으면서 이 소녀가 중국인 남자에게 실험 조건을 요구하죠.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마라. 왜요? 동시에 뭡니까? 당신이 늘 돈 주고 사는 여자처럼 나를 다루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이 관능이 만개된다고 하는 것은 되기 위한 이것을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랑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연애나 이런 것, 그런 시스템하고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육체 안에서 발견된 관능을 그것 자체로서 완전히 만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겁니다. 중국인 남자에게. 근데 중국인 남자가 바로 이런 조건에 가장 어울리는 남자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꼴랑의 밀실에서 그 남자를 묘사하는 데 나와요. 굉장히 포르노그래픽한. 이 남자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 존재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성기를 가졌어요.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동시에 뭘 갖고 있습니까? 사랑을 실현시킬 용기가 없어. 이런 남자 좋아하세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이 남자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소속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 아이처럼 관능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뛰쳐나올 용기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대신 뭐죠? 이 소녀의 관능을 눈뜨게 만들고 그것을 뭡니까? 만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부드러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거보다 알맞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인 남자를 뭡니까? 상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완전히 뭐예요?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가망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가망 없는 사랑인데 그러나 이 소녀가 바로 목적했던 이 관능의 만개는 그 가망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로지 육체와 육체 사이의 관계만이 뭐예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관능과 관능의 관계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꼴락의 밀실은 어디냐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능에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뭡니까?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나가고 조건상으로 그래요. 두 사람의 관계의 조건상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남자의 관능과 그리고 이 소녀의 관능만 둘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 사이에서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 개 나오지만, 사실은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 하면, 결국은 관능과 관능이 만나서 오로지 관능의 관계만을 맺으면서 어떠한 그 관계가 진행되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이념이나 관념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관능의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관능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관능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 관능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나중에 뭡니까? 이거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장인 것 같은데, 우리는 둘 다 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는 둘 다 아이가 된다.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아이처럼 다루죠. 항아리에 물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아이처럼 다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도 이 여자, 이 소녀에 의해서 아이처럼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와 아이의 관계가 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아이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좀 뭡니까? 침묵의 공간으로 내려간다. 침묵의 공간으로. 네?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서로 뭡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대화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대화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나를 뭐예요? 창녀처럼 다루어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말들은 오고 갔으나, 말하자면 관능의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한 말들은 주고받았으나 사실 그 이외의 얘기들은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는데 어쨌든 침묵으로 내려간다. 언어가 없는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가 없는 데로 내려간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언어가 없는 데로 내려가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 관능이고 아이이고 이런 언어라는 건 이념이고 관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게 전혀 뭡니까? 관여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지만, 그러나 맨 끝에 가게 되면 헤어지죠. 그렇죠? 헤어지고 프랑스로 돌아가고 있는 배 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이 텍스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느 날 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요한 밤인데 어딘가에서 쇼팽의 월치가 들리기 시작했다.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는 뭡니까? 그 사람을 기억했다. 이거는 까뮈의 이방인의 마지막 문장하고 똑같아요. 나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어머니를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남자를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뱃전을 붙들고 울었다. 얘기되죠. 예? 아주 압권이에요, 이게. 결국은 아이처럼 되어서 침묵의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사실은 언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입니까? 그건 음악이에요. 예? 음악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발견된다. 이렇게 되죠. 물론 연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연애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나중에 뭡니까?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참 뒤에요. 이미 늙은 그런 부분이 늙은 뒤지만 남자가 와서 남자가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소라고 얘기하죠. 목소리를 듣고 싶었소. 그래서 결국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목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게 또 언어죠. 그러니까 목소리의 언어, 목소리의 언어.
어떤 육체의 언어인데 그런 육체의 언어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남자가 그때 고백하죠.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하나 또 얘기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가 어쨌든 대단히 비극적이고 그 두 사람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게 실현되지 못한 이런 관계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렛 듀라스가 어떤 문장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 남자는 나를 떠나보내고 나서 나를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뭡니까? 결코 자기가 중국인 그런 부인 있죠. 그 부인하고 어떤 성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만 착각을 일으켰을지 모른다 얘기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나인 줄 착각을 일으켰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성관계를 했을지 모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임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뭐죠? 태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다 안 읽으셨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 읽으셨으면 그 뒤에 그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바로 이 임신, 바로 이 착각을 통해서 너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왜 뭐예요? 자신의 관능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거부되었던 이 사랑, 그러나 관능이 완전히 만개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발견되는 이 사랑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내러티브상으로만 보게 되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이를 얻을 수 있다. 이 아이는 물론 상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사실은 뭡니까? 듀라스의 문학이 바로 이 아이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도 그 부인은 이 남자의 아픔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남자를 위안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의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남자가 자기를 다른 여자인 줄 알고 뭡니까? 다가왔을 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받아주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얘기 비슷한 게 괴테의 친화력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친화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참 묘한 관계가 일어나요. 나중에 아이가 만일 생기면 이 아이는 누구 거예요? 이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두 여자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여자의 것이에요. 이 아이가 뭘 상징할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마그렛 듀라스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즉 뭡니까? 결국 이 소녀가 15살 반에 발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과의 뭡니까?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한 고통스러운 뭡니까? 인위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관능을 만개시켰을 때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이러저러한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어떤 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다름 아닌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누구만이 알고 있는 아이냐? 그건 여자들만이 알고 있는 아이. 여자들만. 어떤 것을 보면 남자는 말이에요. 이 남자는 엄중한 의미에서 얘기하게 되면 필요한 존재예요. 이런 그 여성들 사이에서 뭐예요? 어떤 그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그러한 그런 존재성 아니면 그 관능성을 만개시키고 그것이 그것 또한 뭡니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야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부드러운 성기다. 근데 이거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은 그 남자에 의해서 어떤 아이가 배어지지만 그 배어지는 것은 뭐예요?
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의 근본적인 여자의 어떤 여성성만이 알고 있는 어떤 여성성의 영역을 바로 상징한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발견이 나중에 가게 되면 듀라스가 얘기하고 있는 듀라스의 글쓰기 공간이 바로 그 공간으로 설정된다. 그 공간은 바로 이러한 여성성의 그 무엇인가가 계속 산출되는 일종의 문학적 공간이 된다. 근데 이 문학적 공간의 성격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재와 불멸의 관계다. 즉 이런 식이죠. 15살 반 때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낭비, 탕진, 만개시키면서 관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밑바닥에서 아이가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음악이라는 언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의 영역과 만나게 되는 바로 이 공간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지의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15살 반의 관능을 전부 탕진해서 살기를 그만두었으니까.